안녕하세요. 저는 새 아들을 키워낸 7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이후 그동안 잘 살아보겠다고 앞만 보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힘없는 노인으로 변해버려 평생 제 곁을 함께할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배아파 낳아 키운 새 자식들은 은혜도 모르고 저를 내쳐버리는 통탄한 일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너무 그립고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건지 후회만 남게 되었어요. 힘들게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 해오며 이악 물고 버텨왔었는데 자식들은 키워준 부모에게 감사함보다는 더 많은 걸 바라고 있었고 결국 그 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가져오는 비통한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즐겨하던 남편의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서둘러 병원에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 아무리 근력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대장암이었던 거죠. 이미 말기라는 진단이 내려졌을 때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앞이 안 보였었는데 남편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본인 몸을 걱정하기보다 저를 더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먼저 떠나게 돼서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꺼냈을 때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기억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닌 못해줬던 기억들만 떠올라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자식들이 찾아왔죠. 아버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몸 관리에 엄청 신경 쓰시더니 대장암이 말이 되냐고요? 의사는 뭐라고 하는데요? 좋아질 수 있대요? 항암 치료를 받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네. 최근 들어 살이 많이 빠지더니 안색도 안 좋아지고 혈변도 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몸에 이런 문제가 있을지 전혀 몰랐다. 웬만하면 너희들도 병원에 자주 와서 아버지랑 대화도 자주 하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듯해.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자주 와요? 오늘도 정말 힘들게 시간을 뺀 거라고요. 잠깐 온 것뿐이라 회사에 다시 가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아직 정정하시구만. 병원에서 너무 겁부터 주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저는 얼굴 뵀으니 먼저 가볼게요. 끼니 거르지 마시고 잘 챙겨 드세요. 너는 지금 회사가 먼저니? 너희 아버지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꼭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 상처를 줘야만 속이 후련해? 너는 왜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만투성이야? 네가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던 게 누구 때문인데? 너희 아버지가 온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너한테서 눈물 짜내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지금의 너를 있게 해준 너희 아버지인데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저 혼자서 알아서 큰 거지. 받은 기억은 전혀 없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누가 보면 아버지가 모든 걸 저에게 다 쏟아 부으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저는 좋은 기억보단 서운했던 기억들밖에 없어서 엄마가 원하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앞에서 못들 하는 거야. 그만하고 너는 바쁘다며? 그럼 서둘러서 회사로 가봐라. 당신도 너무 열내지 말고 그러다 혈압 오르면 어쩌려고 그래? 평소에는 찍소리도 못하던 놈이 이제 와서 저러는 거 보니 열불 터져서 그래. 너 혼자서 알아서 컸다고? 그동안 먹여주고 채워주고 대학 등록금에 취업했다고 차만 뽑아줬어? 결혼한다고 해서
그 비용 전부 대주고 신혼집까지 마련해 줬더니 너 지금 한다는 말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동안 남편이 쉬지 않고 힘들게 벌어모은 돈으로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셋째까지 전부 뒷바라지 해줬는데 받을 때는 넙죽 엎드리던 놈이 저희 남편 세상 떠날 날이 되니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는 아들한테 받은 상처가 저를 너무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병실에서 난리를 치고 말았죠. 둘째 아들이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다며 병실 밖을 빠져나간 뒤에야 모든 상황이 진정되었습니다. 첫째와 막내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남편과 단둘이 조용히 있고 싶어 자식들을 돌려보냈어요. 남편도 그제서야 힘든 몸을 눕히며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있는데 본인이 과거에 아이들한테 너무 못해준 것 같다며 씁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둘째 아들이 원래 첫째와 막내보다 욕심이 상당히 많아서 모든 자기가 전부 다 가지려 하길래 남편이 몇 번 안 좋은 말을 했었는데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셋을 키우면서 공평하게 나눠주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고 항상 아낌없이 준다고 생각했는데 자식들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었죠. 결국 둘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첫날 병문안 온 이후 단 한 번도 찾아와 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자기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는 와야 하는데 끝까지 오려 하지 않자 너무 화가 난 저는 둘째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곧바로 받은 둘째 며느리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듯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제가 지금 모임에 나와서 전화 통화를 오래 못하거든요. 용건만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는 거냐? 너희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고 지금 모임에 나가 웃고 떠들고 있는 거야? 아버님 세상 떠나신 거 진작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모임이라서요. 제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저희 말고도 형님네도 있고 동생네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만 날도 아닌데 너무 열내지 마세요. 그이가 첫날에는 굳이 참석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지금 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서 나중에 전화 주시겠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너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되겠니? 지금 이게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그놈은 왜 전화도 안 받는 거야? 그게 오늘 엄청 중요한 일이 잡혀 있어서 어머님 전화 못 받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꼭 성사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골프 모임 갔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이는 이제 시작이라고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 떠나신 아버님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어머님도 이해 좀 해주세요. 장례식장 참석 못하면 나중에 시간 될 때 납골당이라도 찾아가도록 할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장례식장에 오지 않는 것도 화가 나는데 며느리는 제 속을 더 긁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던 저는 장례가 끝나면 며느리의 머리채라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그런지 뒷골이 당길 정도였고 둘째 아들 내외는 결국 장례식장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첫째와 막내 내외는 저보고 참으라고 했었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기에 저녁에 둘째 내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쉬지 않고 누르자 그제서야 아들은 문을 열어 주었어요.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희 지금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연락 정도는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시간 없으니 들어오지 마시고, 여기서 얘기하세요. 제가 장례식장 못 갔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찾아올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지부터 걱정하셔야죠. 너희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자식된 도리로 장례식장은 와야 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얼굴 한번 안 비칠 수가 있는 거야? 너희 아버지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해달라는 건 다 해줬는데도 너는 항상 불만이었잖아. 세 아들 중에서 네가 제일 많이 가져갔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런 식으로 불효를 남겨?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세상 떠나실 때 너만 걱정하고 떠나셨다.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거냐? 며느리 너도 숨어 있지 말고 당장 나와라. 어머님 오셨어요? 저희 지금 나가봐야 하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어머님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오늘 중요한 약속이라 기분 망치면 안 되거든요. 표정 관리 잘해야 되는데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오늘 약속 망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 서운한 게 있으셔도 오늘은 적당히 하시고 살펴 들어가세요. 차라리 그냥 장례식장 갈 걸 그랬어. 잠깐 얼굴이라도 비쳤으면 쓸데없이 잔소리는 안 들을 거 아니야? 귀찮게 여기까지 찾아오셨대? 내 아들이 서운한 게 있었더라도 네가 잘 설득해서 데리고 왔어야지. 똑같이 행동하면 되겠니? 내일 당장 납골당에 찾아갈 거니까 너희들도 따라 나서라. 주말인데 잠깐 시간 낼 수 있는 거잖아. 표정들이 왜 그래? 그것도 싫은 거냐? 내가 정말 난리치는 꼴을 봐야 되겠어? 오늘 중요한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나? 알았어요, 알았어. 가면 되잖아요. 그럼 내일 다시 연락 주세요. 그리고 다음번엔 연락 없이 찾아오시면 만나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볼일 끝난 거죠? 아들 내외는 저를 밀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먼저 내려가 버렸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다음날 납골당에 같이 가겠다는 말에 한 번 더 참고 넘어가기로 했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마지막으로 믿고 싶었고 인연을 끊더라도 자식이 세상 떠난 남편의 모습은 봐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다음날 납골당에 갈 준비를 하고 둘째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며느리 또한 마찬가지로 핸드폰의 전원은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는데 아들은 끝내 저와의 약속을 깨버렸고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었던 저는 다시 둘째 아들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집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와의 약속을 깨버린 아들의 행동에 더 이상 미련 두고 싶지 않아 인연을 끊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어떠한 문제로 저에게 찾아온다 해도 저는 둘째 아들한테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을 거라 결심했죠. 그렇게 둘째 아들과 인연을 끊어내고 살아가던 어느 날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 표정이 상당히 좋지 않길래 무언가 부탁을 하려고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첫째 아들이 먼저 입을 열어 도와달라는 말을 꺼내었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냐고 물어보자 첫째 아들이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시죠?
저희 둘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그동안 모아둔 돈들로 막고는 있지만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것 같아 손 벌릴 곳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신다면 그래도 숨통은 찰 것 같은데 부탁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엄마도 저희 회사 사정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만큼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큰 타격이라 지금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저희 둘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말아요. 아버지께서 남기고 가신 재산을 저희한테 전부 주시면 사업이 다시 안정화되면 그때 다시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머, 그렇게는 안 되죠. 저희한테 돈을 빌리려 하시길래 뭔가 느낌이 안 좋았는데 어머님 집에까지 찾아오실 줄은 정말 몰랐네. 어머님, 도와주지 마세요. 아주버님이랑 서방님이 지금 아버님 재산 탐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 많은 재산 홀라당 넘겨주시면 저희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절대 안 돼요. 너는 또 여기는 어쩐 일이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라. 내가 왜 너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거니? 아버지가 옆에 없으니까 그새 달라붙어서 재산을 탐내려 하는 거야? 제가 아무리 개차반같이 행동을 했어도 재산 문제는 별개이니 무조건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 문제만큼은 내가 빠질 수 없지.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아버지 재산 전부 다 준다고 해서 나중에 엄마한테 돌아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형,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버지 재산 문제는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 거지. 단독적으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내가 형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가져가게 놔둘 것 같아? 엄마, 재산 문제는 확실하게 해주세요. 저도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너희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으면서 네가 재산을 가질 자격이 어디 있다는 거야? 우리 집안 중에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놈이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알아채선 허락도 없이 감히 내 집에 들어와? 이참에 잘 됐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재산 첫째랑 막내가 운영하는 사업에 전부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둘째 아들 내외는 말도 안 된다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이미 귀를 닫아버렸고 둘째 아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행실들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첫째와 막내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옆자리를 지켜줬었는데 그래서 더욱 남편의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상당히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해서 남편이 그동안 평생 벌어모았던 재산들 전부 다 털어 첫째와 막내 아들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내외는 제 결정에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제가 세상을 떠나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겠다며 그렇게 인연을 끊고 말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사업이 다시 제자리를 잡아 안정권에 들어선다면 저에게 받았던 만큼 베풀어 주겠다고 제 손을 잡아 주었어요.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된 이후 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 혼자 살기에는 관리가 힘들 것 같아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었죠. 그렇게 하나둘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의 서재 책상 밑에 못 보던 상자 하나가 있길래 주워들어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려는 순간 어디서 탄 냄새가 코끝을 찌르길래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왔는데 주방에서 화재가 나고 있었어요. 가스레인지에 화재가 날 만한 걸 올려둔 것도 아니었는데
저 혼자서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급한 마음에 119에 신고를 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죠. 불이 더 크게 번지기 전에 화재를 조금이라도 늦춰보려고 화장실로 달려가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뿌려 보았지만 이미 천장까지 타고 올라가 버린 화재는 저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밖으로 탈출을 해야 하는데 집안에 있던 물건들과 남편과 함께 있던 추억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걸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 발이 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순식간에 차오른 연기는 제 시야를 가로막았고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 제가 들고 있던 상자 하나만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현관문을 열렸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화재가 현관에까지는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열면 바로 열릴 줄 알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무리 잡고 돌려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미 거실 천장까지 화재로 뒤덮인 상태에서 현관문도 열리지 않자 저는 2층 계단으로 급하게 올라가 옥상으로 탈출을 했어요. 건물 안에서는 물건들이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고 열기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잠깐 숨을 돌리는 사이 119가 도착해 화재 진압에 힘을 써줬지만 이미 집안은 전부 다 타고 재로 변해버린 상태였어요. 저는 어느 정도 연기를 마신 상태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제가 입원을 했다는 소식에 자식들이 병실 문을 열며 사색이 된 얼굴로 제 몸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서 그날 바로 퇴원을 할 수는 있었지만 갈 곳이 없다는 게 문제였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전개로 흘러갔고 저는 자식들의 행동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거예요? 아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어보니까 화재가 난 발화 지점이 주방이라고 하던데 뭘 하셨길래 불이 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셨어요.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집이 전부 다 타버렸다면서요. 그럼 아예 허물고 땅만 팔든지 해야 되겠어요. 당장 지낼 곳은 있으세요? 나도 왜 불이 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주방에서 딱히 뭘 한 것도 없는데 타는 냄새가 나서 나와보니 주방에서 이미 불이 나고 있었어. 집이 그렇게 됐으니 전부 다 헐고 땅만 처분하던지 해야 되겠지. 그런데 거처가 없어져서 지금 당장 갈 곳이 없는데 너희들한테 신세 좀 줘도 괜찮겠니? 상황이 마무리되는 대로 나 혼자 살 곳 마련해서 나갈 테니 그때까지만 너희들한테 신세 좀 져야 할 것 같다. 엄마도 지금 너무 놀란 나머지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 저희 집에요? 잠깐만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저희도 애들이 많아서 어머니가 마음 편히 쉴 곳이 없어요. 방도 없고요. 나도 형이랑 같은 상황이잖아. 우리도 남는 방이 없어서 엄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숙소 같은 데서 잠깐 지내시던지 집 근처 원룸 하나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화재가 난 집 철거하고 땅을 파실 때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는 건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소식 듣고 왔어요. 어쩌다가 화재까지 났어요? 혼자 계시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셔서 주방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면서요? 설마 엄마 치매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집에 화재가 난 걸 모르고 계신 거죠? 그래도 상태는 멀쩡해 보이니
저는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딱히 지내실 곳도 없으실 텐데 창고 옆에 컨테이너 있잖아요. 거기에 생활할 수 있는 용품들 구비되어 있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 세상을 떠나셔야 남은 재산까지 전부 다 홀랑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 됐네요. 그럼 저는 일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둘째 아들이 나가자 첫째, 셋째도 잠깐 제 거처를 마련해주기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는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급하게 둘째 아들 뒤를 따라 나갔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들한테 한 소리 하려고 병실 문을 열려는 순간 세 아들 녀석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게 됐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들이 오고 가는 걸 듣게 되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노인네가 명도 참 더럽게 즐기네. 어차피 화재 난 거 그냥 같이 사라졌으면 좀 좋아? 앞으로 얼마나 더 산다고 그걸 뛰쳐나오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모든 건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고 했었잖아. 그 땅값이 얼마짜리인데? 이제 두 번의 기회는 오지 않는다고. 그래도 아버지 재산은 전부 다 받았잖아. 둘째 형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었으면 우리한테 그 큰 돈이 들어왔었겠어? 둘째 형이 일부러 엄마를 자극한 거잖아. 그래서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은 거고. 그래야 엄마가 둘째 형에 대한 분노 때문에 보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재산을 더 쉽게 준 거였잖아. 이번 것만 조용하게 넘어갔었다면 껍데기까지 홀라당 벗겨먹는 거였는데 정말 아쉽네. 그렇게 많은 돈을 맨날 숨겨놓고 꺼내려 하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돈이 많으면 알아서 좀 나눠주면 될 것을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나눠주고 정작 자식들은 나 몰라라 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일단 오갈 데도 없는 노인네 괜히 분노 사게 해서 남은 재산 토해내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둘 중 하나는 잠깐 동안 모시고 있어. 막내 네가 좀 모시고 있어라. 어차피 그 땅은 금방 처분되니까 며칠만 같이 지내면 되는 거야. 이번 것만 끝내면 더는 볼 일 없으니까 네가 좀 희생해라. 그렇게 여기까지 와서 파투낼 생각은 아니지? 불편해도 조금만 참고 신경 써주는 척 연기만 잘하면 되는 거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자고. 아유, 왜 하필 나야? 형들은 꼭 하기 싫은 일들은 나를 시키더라. 항상 보면 뒤처리는 내가 전부 다 했었다고. 이번에 들어오는 재산은 내 비중이 컸으면 좋겠어. 세 아들 녀석들은 처음부터 남편의 재산을 탐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짜고 있던 거였어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저는 둘째 아들에게 보라는 식으로 첫째와 막내에게 도움을 줬던 거였죠. 거기에다가 화재 또한 저한테 남아있는 마지막 재산까지 가져가려고 계획을 해서 행동까지 옮긴 거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화재를 냈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지만 첫째와 막내도 둘째와 손을 잡았다는 게 너무 큰 아픔으로 찾아오고 말았죠. 결국 저는 그날 이후 제 뱃속에서 나온 세 아들들을 용서해 줄 수 없었고 화재가 난 집 옆에 있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앞으로 어떻게 그놈들을 정리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화재가 나서 CCTV도 무용지물이었고 둘째가 계획한 이 모든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 화재가 났을 당시 조사를 했던 형사님을 다시 만나 제기로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 전부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담당 형사는 세 아들의 뒤를 조사했고 저는 화재가 난 집을 철거한 뒤 남겨진 땅을 처분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세 아들들은 제가 걱정도 되지 않는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를 보러 단 한 번도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위해 남편과 발버둥 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정말 앞만 보며 열심히 뛰어왔는데 정작 제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너무 허무했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에 대한 후회만 남아버렸다는 거에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겨진 컨테이너에서 지친 몸을 눕힌 채 잠을 청하려 하는데 남편이 남기고 떠난 상자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화재가 났을 때 서재에서 들고 온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힘든 몸을 일으켜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그 안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몇 개 있었고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작은 다이어리 같은 회고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의 내용을 살펴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세 자식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었고 그거에 따른 증거물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상태로 모른 척하며 생활하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해선 안 될 잘못을 가하려 했다는 내용들부터 첫째와 막내 또한 남편이 가진 재산을 지속적으로 탐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그 세 아들에게 감시를 붙인 남편은 아들들의 계획들에 모두 방어를 하며 위기에서 몇 번이나 벗어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는 세 아들이 모여 의논한 범죄 계획과 그리고 남편이 평소에 건강을 생각해서 챙겨 먹고 있던 약을 다른 걸로 바꿔치기 했다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확보해 놓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세 아들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 지속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었던 거고 남편의 재산이 점점 사라져가자 세 아들들은 더욱더 치밀하게 접근해서 남편의 재산을 탐하려 했는데 그동안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세 아들들을 키우며 지난 세월에 대해 후회를 하는 것보다 본인이 아비로서 많이 부족해 아들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다고 후회하는 글들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하지 못한 일들을 제가 직접 하기 위해 상자에 있던 증거물들을 형사분께 넘겨주게 되면서 세 아들들에 대한 처벌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간의 기록들은 세 아들을 궁지로 몰아세웠고 결국 재판에서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죠. 저에게까지 잘못을 가하려 했다는 거에 상당히 무거운 중범죄로 처벌이 내려져 모든 계획의 중심이 되었던 둘째 아들은 징역 7년이 선고되었고 첫째와 막내는 징역 5년으로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듣고 싶어 둘째 아들과의 면회를 신청해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죠. 둘째 아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잘못만 있는 줄 아세요? 두 분은 저희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줄 아냐고요? 돈이 있으면 뭐예요? 정작 내 손에 쥐어주는 건 하나도 없었잖아요. 오로지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일어나게 하시려면 뭐하러 이런 집안에 저를 태어나게 하신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아낌없이 도와주시면서 정작 저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의 재산을 제가 모두 다 가져가고 싶었다고요. 자식은 원래 끝도 없이 받아도 부족한 거예요. 달라 하면 아낌없이 줘야 하는 게 부모라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너희 아버지랑 엄마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었는데 지금까지 너희 셋을 키우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해 왔었다. 그런데 주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좋아질 수는 없는 거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너희 아버지는 알려주려 했던 건데 그걸 너는 불만으로 받아들인 거잖아. 어차피 저는 여기에서 7년만 있으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제 눈에 들어오는 곳에 있으시면 안 될 거예요. 엄마를 끝까지 찾아내서 제가 받은 상처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 각오하고 계세요. 평생 두 발 뻗고 주무시지 못하게 만들 테니 매일같이 불안에 떨며 사시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이를 갈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손을 쓰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년 뒤에 두고 보자고요. 둘째 아들도 그렇고 첫째 막내 또한 저와 남편에 대한 분노는 가득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지원해주고 가르쳤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좋은 결과는 얻을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세 아들들이 계획해서 가져간 돈에 대해서는 시간이 꽤 걸렸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아 다시 저에게 돌아왔고 지금 현재 저는 다른 지역에서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의 삶이지만 이곳에서 새 아들 녀석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인생의 반 이상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었는데 얻은 거라곤 아픔밖에 없었지만 새로운 지역에서는 앞으로 좋은 날만 생겼으면 좋겠네요. 작게 운영하고 있는 찻집에 잠깐 머물러 가는 손님들과 수다를 떠는 게 요즘 제 낙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만약 저희 찻집을 방문해 주실 기회가 생긴다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네요. 새롭게 시작한 남은 인생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언제나 평화가 끊이지 않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암치료 3차까지 진행하고 현재는 거의 완치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밟아본 저로선 지금의 삶이 너무 소중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 물려받았던 가업을 정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굴곡 없이 살아가던 저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암에 걸리게 되자 부부관계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게 된 저를 걱정해주기보단 부모님께 가업을 승계받은 목장의 운영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남편의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져 저도 모르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입원을 해야 되고 언제 끝날지 모를 병원 생활을 해야 될 저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연매출 20억 정도 되는 목장의 소유권에 대한 욕심을 강하게 나타냈어요.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입을 닫아버리게 되자 남편은 그런 저를 차갑게 대했고 원하는 대답을 듣기 전까진 신경질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남편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자 화가 났는지 시댁 식구들에게 저를 상당히 안 좋게 얘기해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었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성격이 불같은 시모는 입원해 있는 병실에까지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어려운 일을 겪게 됐을 때 도움을 주는 게 가족인 건데 시댁 식구들은 아픈 저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 10년 하는 동안 좋았던 감정은 그날 전부 사라지게 되었고 차라리 남편이 눈앞에 사라져주길 바랐어요. 당신은 지금 내가 아직까지 정상으로 보여? 나 대장암 3기 판정 받았어. 곧 항암치료 받아야 하고
앞으로 내 몸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당신은 목장을 달라는 말이 나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는 게 우선 아니야? 너는 내가 안 해준 것처럼 얘기한다. 그동안 너랑 함께 살아오는 세월 동안 나를 봐놓고도 몰라? 당신 옆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아왔는지 알잖아. 그래, 맞다. 내 아들이 네가 목장 승계받고 난 이후부터 하던 일 그만두고 옆에서 굳은 일은 가리지 않고 전부 다 했는데 너야말로 어떻게 내 아들한테 목장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니? 내 아들이 목장만 받고 너를 버릴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얘도 애 아빠고 집안의 가장인데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겠어? 어차피 너는 병원에 있고 목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내 아들을 믿고 맡기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부부로서 살아오면서 신뢰가 이것밖에 안 됐니? 몸도 안 좋으면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목장 명의 변경 내 아들 이름으로 돌리고 너는 치료에나 신경 써라. 아무래도 네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만큼 공백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매출에 영향을 주면 되겠니? 내가 볼 때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예민해진 것 같은데 바깥 서더니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불안해 하셨잖아. 아직까지 너의 몸 상태가 어떤지 말을 안 하고 있는 중이라며? 어차피 치매라 금방 잊어버리겠지만 한평생을 바친 목장이 위태로워졌다는 걸 알기라도 하셔봐라. 그럼 바깥 사돈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 내 아들이 책임감 가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운영할 수 있게 네가 이번 기회에 밀어줘야지. 너도 병원에 있는 동안 많이 불안할 텐데 내 아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일을 하는 거랑 다르게 명의가 이전되면 자기 사업이 되는 거니 그만큼 자기 위치에 대해 무게감을 가지고 더 많은 신경을 쓸 테고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목장이 돌아갈 텐데 내 아들을 못 믿고 계속 불화만 키운다면 목장이 잘 운영될 수 있겠어? 내 생각도 명의를 이전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네가 정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서 퇴원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어차피 내 아들한테 명의가 이전될 텐데 이런 식으로 서로 감정 안 좋고 불편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보단 서로 좋게 웃으면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니?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눈앞에 보이는 돈에만 눈이 멀어 제 몸이 어떻게 되든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걱정하는 말 한마디 해줄 수도 있는 건데 본인들 이익만을 생각하는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라 전부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끝까지 버티려 하길래 병원 관계자를 불러 전부 내쫓아 버렸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제가 아빠의 목장을 이어받아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주 깜빡하시길래 일이 많이 바빠져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검사 결과 치매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던 아빠의 치매가 몇 년 뒤부터는 본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목장을 운영하면서 아빠를 살펴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 저도 아빠를 모시는 게 버거워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요양원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치매의 정도가 어느 정도 더디면 그래도 버틸만 한데 아이로 돌아가 버린 모습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아빠가 치매 판정을 받게 되면서부터 아빠는 남편한테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저와 함께 목장을 운영해 주길 부탁했어요. 그렇게 아빠의 부탁으로 고민 끝에 오랜 기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저와 함께 목장을 이끌어오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분명 치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식으로서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신 아빠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치매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시험하게 만들 정도로 저를 너무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아빠가 힘들게 목장일만 하시다가 유제품 가공 사업까지 확장하셨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힘들게 성공한 만큼 아빠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얼굴조차 못 알아볼 정도로 치매가 심해진 아빠를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과 결정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한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웠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오면서 열심히 앞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아빠가 좋아해 주실 것 같았어요. 엄마가 옆에 계셨다면 그나마 덜 힘들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독사에 물리셔서 심장마비로 먼저 떠나셨어요. 그래서 아빠와 서로 의지하며 오랜 시간 함께 해왔었는데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제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고 한동안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지만 남편이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대장암 판정은 저에게 너무 가혹했고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생긴 또 다른 문제는 남편이 변했다는 거였어요. 아빠는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시고 저는 대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눈앞에 보이는 재산에 사람이 변해버렸고 10년의 결혼 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었네요. 시댁 식구들은 목장을 넘기라고 시도 때도 없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제가 병실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니 아예 목장에 살림까지 차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의 신뢰가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거니? 10년간 함께 살아오면서 서로 믿고 의지해 왔을 텐데 돈 때문에 균열이 생겨야 되겠어? 나도 새언니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오빠 이용해 먹을 건 다 이용해 먹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요? 오빠 없으면 언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부부이고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앞으로 언니 병간호 해주고 옆에 있어준다는 조건으로 목장명의 이전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요?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언니 대장암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그 재산들 전부 우리 오빠한테 가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고집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럴수록 언니만 더 힘들어지는 거 몰라요? 적당히 튕기고 이제 그만 명의 옮겨줘요. 언니가 병원에서 누워있는 동안 오빠는 목장에서 힘들게 땀 흘리고 있다고요. 우리한테 도움 받으려면 언니도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손에 쥐고 있으면 뭐가 달라져요? 좋게 웃으면서 해결해요. 이번에 우리 가족 전부 짐 싸서 너희 집으로 들어갔다. 버릴 거 버리고 쓸데없는 짐들 전부 다 정리했거든. 사돈어른 방에 있던 짐들 전부 다 폐기 처분했고 그 방에 내가 사용 중인데 여기저기 보수해야 될 곳이 꽤 되더라. 이참에 그냥 새로 리모델링 할까 생각 중이다. 쓸데없는 짐들이 너무 많아서 거의 다 버렸는데 상관없잖아. 사돈어른께서 치매 때문에 본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심각한데 들어와 살 일도 없고 평생 요양원에서 나오지 못할 테니 그 집 놀릴 바엔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애들 밥도 챙겨야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니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한다. 원래 살던 우리 집보다 넓어서 좋긴 하다만 아무래도 목장 옆에서 살다 보니 몸에 목장 냄새가 좀 배기긴 했는데 그래도 공기가 좋아서 살만 하더구나. 내 아들한테 명의 이전만 해주면 모든 게 완벽할 텐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으니 지겨운 얼굴 보고 싶지 않아도 어쩌겠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니까 계속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치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구나. 의사 말로는 항암 치료 뒤 수술을 받아도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우리 며느리가 마음이 넓은 줄 알았는데 그런 몸으로도 돈이 우선인 걸 보니 아직 덜 아프구나. 돈이 우선이라고요? 제가 지금 대장암으로 병원에 있으니까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희 아빠 짐을 처분한 거예요? 저는 절대로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을 거예요. 악자같이 치료받아서 꼭 태어날 거라고요. 당신들은 내가 비정상적으로 보이겠지만 내가 봤을 땐 당신들이 더 비정상적이야. 죽기를 바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으면서 목장을 달라고 하면 그 말을 내가 따를 것 같아? 숨을 거두는 날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명의 이전 안 해줄 거야. 차라리 그 목장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게 배는 덜 아프겠네. 우리 아빠가 한평생 이끌어온 목장인데 거저 가지려 하는 당신들 심보를 내가 왜 받아줘야 되는 건데?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 인간이 땀 흘리면서 일하는 거 내 마음 편하게 해주려는 거 아니잖아? 내가 죽으면 그 목장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한테 넘어오니까 자기 일처럼 더 신경 쓰는 거 아니야? 평소에는 관심도 별로 없었으면서 어디서 열심히 하는 척이야? 막말을 뱉어내는 저를 바라보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기분이 안 좋았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제 말을 받아쳤어요. 매번 찾아와서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들이 다시는 병원에 찾아오지 않게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인간들은 제가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막말을 퍼부은 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뒤늦게 듣게 된 남편이 저녁에 병실로 찾아왔어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한마디 한 뒤 등을 돌렸는데 남편이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목장 내 명의로 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네가 장인어른보다 먼저 떠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안 해봤냐? 그리고 우리 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 목장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방치할까? 노동자들 다 돌려보내고 목장 처분해버리면 좋겠어? 네가 만약에 이대로 계속 고집 부리잖아? 그럼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아두고 결정을 해야 될 거야. 나는 네가 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게 되면 장인어른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을 거고 목장은 당연히 처분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 나는 너희 집안이 남기고 간 재산으로 새 출발할 건데 우리 사이에 누가 있지? 너도 없는데 내가 굳이 우리 딸들을 키울 필요는 없잖아. 아빠로선 당연히 미안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 같고 보육원에서 앞으로 잘 지내겠지. 아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진 채 평생 외롭게 살아가지 않겠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면 그런 결정까지 내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할래? 애들 보육원에 보내버릴까?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 가족이 애들을 제대로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보이는 행동이 점점 이성을 잃게 만들고 있다는 거 몰라? 10년간 우리 결혼 생활 엄청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쁘지도 않았잖아.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는데 내 말대로 행동해. 나도 더 이상 못 기다려줘. 내 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으면 여기 위원장이야. 혹시 또 마음이 바뀌면 나도 곤란하잖아. 잘 보고 거기 밑에 사인하면 될 거야. 네가 다른 마음 품고 나 몰래 재산 처분해버리면 나만 골치 아파지잖아. 그러니 확실하게 증거물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지. 그런 의미에서 유언장 하나 만들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거니 부담 갖지 말고 애들을 위해서 사인해. 애들을 보육원에 보내? 아빠라는 인간 입에서
그게 할 소리야? 내가 대장암 판정받고 병원에 있는 동안 걱정해주는 말 한마디 안 해주고 목장 얘기만 하더니 이젠 애들 가지고 나를 협박하려 들어? 왜? 네 쓰레기 부모가 시키던? 어차피 2판 4판이야.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나라고 못할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야? 나도 오랜 시간 기다려줄 수 없어. 그러니 짧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에게 목장을 받아내려고 7살, 9살밖에 안 된 제 딸들을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충격적인 말까지 꺼내면서 저를 압박했어요. 제가 건강하지 못해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이혼 얘기를 꺼냈는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코웃음을 치더니 이혼이 단순한 문제인 것 같냐면서 합의는 당연히 하지 않을 거고 소송으로 갈 텐데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 제가 먼저 떠날 것 같다면서 죽기 전까지 소송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저를 더 세게 압박했어요. 그렇게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남편에게까지 협박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살 수 있다는 보장도 확실하게 없다 보니 남편의 말대로 제 딸들한테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고 온몸이 떨려왔어요. 저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은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봤던 자상한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다음날 다시 오겠다면서 그 전까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거라고 암투병 중인 제 얼굴에 유언장을 날렸습니다. 저 대신 작성했다는 유언장의 내용은 목장의 명의 이전과 유제품 가공 공장에 대한 사업장 명의 이전까지 전부 남편에게 주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본인이 원하는 걸 얻으려고 유언장까지 만들어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려는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치료가 진행이 되다 보니 몸 상태가 쉽게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정말 병원에서 생을 마감해야 될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너무 괴로웠는데 그렇다고 치료를 중단한 뒤 모든 걸 정리해버리면 혼자 남겨질 제 딸들이 눈에 밟혀 마음 편히 눈도 감지 못할 것 같아 이를 악물고 버텨내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남편과 나눈 대화를 전해 들었는지 시모가 아침 일찍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기분 좋은 아침에 서로 얼굴을 붉히지 말고 좋게 끝내자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 어제 내 아들과 대화 끝났다면서? 그런데 왜 유언장을 주지 않는 거니? 설마 아직까지 사인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고민할 게 뭐가 있다고 오랜 시간 질질 끌고 난리야? 유언장 이리 내놔봐라. 여기 이곳에 사인하고 D장 찍으면 끝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명의만 넘기면 남은 시간 편하게 있다가 눈 감을 수 있게 내 아들도 노력할 텐데 그것까지 고집을 부리겠다는 거네? 이거 정말 안 되겠구만. 당장 그 손 이리 내놔봐라. 제가 명의를 이전해주면 제 딸들의 앞날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죠? 눈 감으면 알 수도 없는데 말로만 잘 챙겨준다고 하고 보육원에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는 사람을 못 믿니? 손녀들도 내 핏줄인데 그렇게까지 할 것 같아? 네가 하도 고집 부리고 내 아들의 의견은 조금도 들어주지 않으려니까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거잖아.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해결봤으면 이 정도로 감정이 안 좋아지지는 않았지. 내 손녀들은 앞으로 잘 키워줄 테니 어서 사인해라.
왜? 내 말도 믿음이 안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말래도. 일단 사인부터 하라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얼마 버티지 못하고 곧 갈 거면서 계속 이럴 거야? 시몬은 제가 사인을 머뭇거리자 유언장으로 머리를 후려쳤어요. 그리곤 펜을 손에 쥐어준 뒤 강제로 서명을 하게 유언장을 들이밀길래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려던 그 순간 갑자기 시모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서둘러 사인하라면서 손짓을 하며 전화 통화를 했는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곤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길래 뭔가 일이 생겼다는 걸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몬은 멍한 얼굴을 하곤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그대로 병실을 뛰쳐나갔어요. 시모의 핸드폰에선 남성분의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들어 통화를 이어나갔고 수화기에서 들려온 말은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남편과 시부 신우가 차량 전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해서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다며 신원 확인을 부탁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운전대를 잡고 있던 남편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전날의 상황에 대해 알려줬어요. 저희 목장이 어두운 밤길에 운전하기에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 도로폭이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닌데 세 식구가 전날에 식당에서 술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비틀거리다가 차가 도로를 이탈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버린 것 같았어요. 시몬은 전날에 지인들과 여행을 다녀온 뒤 바로 병원으로 오게 된 상황이라 전날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었고 목장에서 일을 하던 외국인이 굴러떨어진 차량을 보고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차 문을 열었을 땐 차 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했었다며 어떤 사고였는지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줬는데 갑자기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터지게 되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편과 시부 신우는 제가 유언장에 사인을 하게 될 거고 명의가 남편에게 이전될 거라는 확신을 가져서 축하도 할 겸 셋이서 술을 좀 과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주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남편은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자만했었는지 결국 아니란 판단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시몬은 세 가족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장례는 진행이 되었고 시몬은 그날 이후 정신 상태가 정말 이상해져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동네 주민분이 병문안을 와주셨을 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만약에 제 딸들이 같이 목장 일을 도와주시는 외국인 분들의 품이 아닌 남편을 따라갔었다면 이 세상에 더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을 텐데 다행히도 제 딸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네요. 저는 3차 항암 치료를 끝낸 뒤 대장을 7cm 정도 잘라내고 회복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병원에서 암투병을 끝낸 뒤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져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몬은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들길래 몸이 온전치는 않았지만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었고 그동안의 화를 한 번에 터뜨려버린 저는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시모는 절대로 못 나간다며 저희 부모님 집이 자기 거라고 억지를 부리며 달려들길래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 버렸습니다. 시모는 그제야 저에게 울면서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순간에 가족을 셋이나 잃었는데 저에게까지 버림을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면서 내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저는 조금도 불쌍한 감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안에 있던 시모의 물건들과 세상을 떠난 남편과 시부 신우의 짐까지
전부 다 폐기 처분해 버렸습니다. 제가 암투병하고 있을 때는 온갖 막말에 유언장으로 머리까지 내려쳤으면서 이제 와서 봐달라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심호를 강하게 내쳐버린 뒤 저는 딸들과 함께 앞으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제 삶이 한순간에 정리가 되어버렸다는 게 아직까지 믿기지 않네요. 갈 사람은 건들지 않아도 알아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거의 회복이 되었고 추적 검사 결과 추가적인 암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시고 이제 저와 제 딸들의 앞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찾아온 새 삶에 대해 항상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중이고 현재 목장과 유제품 가공 공장은 정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빠가 힘들게 이끌어온 목장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저 또한 몸이 온전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처분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네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으로 어떠한 간섭도 없이 제 딸들과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마지막 소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아프고 나니 건강한 몸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병이 더 커지기 전에 건강검진 꾸준하게 받으시고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관리 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한 지 2년 차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 일손이 모자라 잠깐 도와주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전 시댁 식구들이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2년 만에 저와 다시 마주친 시댁 식구들은 전혀 달라진 거 없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군요. 친구 식당이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움이 필요했던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시댁 식구들을 지나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 주방에서 제가 할 일을 찾아 친구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식사를 마치고 친구한테 저를 불러달라며 식당을 나가지 않길래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어요. 다른 손님들도 식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전 남편이 안고 있던 아이를 시모가 안아주더니 저에게 갑자기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이제 남인데 왜 제 인생에 또다시 끼어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하게 됐고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신혼 2년 차였기 때문에 의심 같은 걸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남편이 야근 때문에 늦을 것 같다는 말에 퇴근하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늦어봐야 항상 12시 전에 들어왔었고 크게 신경 쓸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약속 없으면 저녁이나 같이 먹자는 얘기였죠. 어차피 남편도 야근을 하기 때문에 혼자 집에 들어가 밥 먹는 것도 싫었던 저는 친구와 저녁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눈앞에 엄청난 일들이 몰려올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친구와 저녁 겸 술 한잔 하기 위해 분위기 좋은 식당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길래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고개가 돌아갔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게 되는 순간 너무 놀라 몸을 돌려버리고 말았어요. 마주보며 앉아있던 친구는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에 당황해하면서 왜 그러는지 물어보길래 손가락으로 반대편 테이블에 앉아있는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친구도 남편을 몇 번 봤었기 때문에 단번에 얼굴을 알아보았고 충격적인 광경에 친구 또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는 눈앞에 펼쳐진 남편의 또 다른 모습에 너무 놀랐는지 숨이 거칠어졌고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제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만 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손발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친구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을 핸드폰에 그대로 담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담고 있었어요. 처음 본 여자와 남편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진 두 손을 서로 어루만지면서 뭐가 그리 좋은지 웃고 떠들며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는 남편과 처음 본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몸을 숨긴 채 모든 광경을 두 눈으로 전부 다 담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남편과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저도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끝낸 뒤 헤어지는 게 아닌 근처 호텔로 향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던 상태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친구가 모든 걸 핸드폰에 영상으로 다 담고 있었죠. 그렇게 호텔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끝으로 그 뒤를 따라가던 저와 친구의 걸음은 멈췄습니다. 도저히 참기 힘들었던 저는 결국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친구는 당장 호텔로 들어가 머리채 잡아 끌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분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미 호텔로 들어갔는데 더 이상 제 두 눈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친구의 부축을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걸리지 않으려고 12시가 넘어가기 전에 들어온 남편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밝은 얼굴과 함께 평소 저를 대했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많이 기다렸지? 당신이 걱정할까봐 최대한 빨리 일 처리하고 왔는데 12시가 넘어버렸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피곤하면 먼저 눕지 그랬어. 내가 너무 늦게 와서 그래? 회사 일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당신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술 한잔 할까? 많이 피곤해도 같이 시간 보낼 수 있는 체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그렇게 힘쓰고 들어왔는데도 아직까지 체력이 남아있나 봐. 당신은 나한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다른 여자랑 같이 술을 마시고 그것도 모자라 호텔까지 들어간 건데? 그 시간 동안 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던 거야? 해명할 수 있는 기회는 줄게. 당신 뭐 잘못 먹은 거야?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여자를 만나 술 마시고 호텔까지 갔다고? 다른 사람과 착각한 거 아니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좀 솔직해지면 안 돼? 이런 걸 보여줘야 진실을 얘기할 거야? 아까 친구랑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그 식당에 당신이 어떤 여자랑 들어왔잖아.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을 전부 찍어주고 있었다고. 그리고 이거 봐봐. 둘이 지금 어디를 들어가고 있어? 호텔까지 들어갔으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니야? 이런데도 나한테 계속 거짓말 할래?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같은 회사 사람인데 야근 끝나고 술 한잔 했던 것 뿐이고 술이 너무 취해서 집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 호텔에서 쉬게 해준 것 뿐이라고. 지금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나는 정말 억울하다니까. 충분히 오해할 만한 장면들이긴 한데 내 모든 걸 걸고 아무 일도 없었어. 아까 식당에 같이 있었으면 아는 척이라도 하지 그랬어. 괜히 오해만 커졌잖아.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던 거야.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해명했으니까 이제 좀 풀렸지? 한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더니 당신은 어떻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럼 이건 어떻게 증명할 건데? 친구는 저를 집에 바래다 주고 다시 호텔로 돌아와서 지키고 있었는지 남편과 여자가 나올 때까지 잠복해 있다가 나오자마자 또다시 촬영을 시작했고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면서 당장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영상과 사진을 추가적으로 보내줬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었죠. 남편과 여자가 서로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표정을 보이면서 포옹하더니 입맞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짧게도 아니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속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라 끝까지 보고 싶지 않아 화면을 꺼버렸었죠. 저는 남편과 여자가 입맞추는 영상을 또다시 보고 싶지 않았었는데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줬고 그 모습을 보게 된 남편이 그제서야 모든 걸 실토하게 되었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긴 하지만 그 여자도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이랑 그 여자에게 느끼는 감정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고. 당신한테는 진심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내 모든 걸 줄 수 있을 정도의 진심은 아니야. 그냥 서로 원하는 걸 주고받는 정도의 관계일 뿐이라고. 그 사람도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날 만나고 나 또한 당신한테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 만나는 그런 조건의 만남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가정에 충실하고 싶고 당신이랑 이혼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너무 어이가 없는 말에 할 말을 잃었던 저는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충격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게 너무 싫었던 저는 집을 뛰쳐나왔고 결국 이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아시게 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선 남편과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당장 튀어오라고 했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괜히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제가 집을 뛰쳐나간 이후 남편은 시댁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이 사실을 시댁 식구들도 전부 알고는 있었지만 다들 침묵하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자기 자식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직접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실망을 크게 하신 부모님께선 화가 많이 올라오셨는지 결국 참지 못하시고 시댁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현관문을 두드리자 그제서야 시모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시댁 식구들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죠. 사돈께서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저희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저희는 딱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불편한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아해서요. 다 알고 계시면서 모른 척 하실 건가요? 권서방이 지금 제 딸을 놔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사돈께서도 권서방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침묵한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 아들이 뭘 잘못했다는 거죠?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에 회포 좀 풀겠다는 건데 그 정도는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잖아도 물어봤는데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긴 하지만 매번 요구할 수 없으니 다른 여자에게 좀 풀었던 것뿐인데 그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남자면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 굳이 사돈집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저는 제 아들이 오히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며느리한테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시가 넘어가기 전에 항상 집에 들어가고 사고도 안 치는데 이렇게까지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요? 제 아들이 노름을 해서 돈을 말아먹은 것도 아니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서 아이를 가지게 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을 정도라고요.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살아갈 거면 뭐하러 결혼을 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한 건데요. 저 사람처럼 행동할 거면 법적으로 부부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노름 안 하고 바람 피운 여자가 임신만 안 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냐고요. 저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곤 전혀 기대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네요.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내 동생이 다른 여자를 만났어도 가정에 충실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는 재수 씨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내 동생한테 큰소리 치는 건데요? 아이도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거 저희 집안에서 감수하고 받아들여 줬으면 재수 씨도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안에서 해결을 했어야죠. 그러고 보니 너 아예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럼 나는 아예 손주도 안아볼 수 없는 거잖아.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할 건 넌데 내 아들이 잠깐 다른 여자와 즐겼다고 사돈들까지 불러서 우리 집에 찾아와 난리를 쳐? 하자가 있는 몸인데도 며느리로 받아들여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그동안 내가 손주를 안아볼 수 없다는 말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아니? 오히려 사돈께서 저희 집안에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요. 고칠 수 없는 하자인 불량품을 넘겨주셨으면서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더 이상 태아할 가치도 없어 보이니까 당장 나가세요. 저는 선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원래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지만 임신이 되지가 않아서 산부인과를 찾아가 봤는데 의사는 선천적 불임이라는 판정을 내렸었죠.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시댁 집안 식구들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는 않았어요. 특히 시모가 사기 결혼이라며 당장 이혼시켜야 된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고 앞으로 저를 닮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펐었는데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보다 시모는 저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셨었죠. 그런데도 저는 오히려 시모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었고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아픔이 있는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은 모든 걸 무너뜨리게 만들었어요.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법적으로 저희가 받았던 상처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만났던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내었죠. 남편과의 짧은 결혼 생활은 제 인생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날들이었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된 지 어느새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또다시 제 눈앞에 전 시댁 식구들이 나타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었죠. 친구가 뷔페 식당을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손님이 너무 많아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에 도와주려고 찾아갔었는데 하필 그곳에서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저와 얼굴을 마주쳤지만 모른 척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저를 불러달라는 시모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시댁 식구들과 2년 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의 품에는 남자아이가 안겨 있었어요. 시모는 첫 아들 손주라면서 아이를 건네받아 저에게 보란 듯이 자랑을 하셨습니다.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 바쁘니까 용건만 간단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시모는 과거에 법적으로 피해본 부분들에 대해 화가 나셨는지 막말을 뱉으셨어요. 네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니? 법적으로는 네가 이겼겠지만 앞으로 평생 너는 남자 하나 만나지 못하고 늙어 세상 떠날 거다. 애도 못 낳는 게 주방에서 등신짓만 하고 있으니 남자가 고이겠어. 우리 손주 봐봐라. 너랑 이혼하자마자 집안의 경사가 끊이지 않는다. 내 아들과 아주 똑 닮은 게 앞으로 엄청 큰 인물이 될 거다. 애를 가질 수도 없는 너는 얼마나 부럽겠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만날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건 제가 할 말인 것 같은데요. 제 친구 식당에 2번 다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살던 그건 이제 저랑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저도 엄청 잘 살고 있고 천치들 득실되는 당신 집안보다 100배 1000배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 제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머님, 식사 다 하셨어요? 아, 제가 회사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늦게 왔는데 괜찮죠? 그럼 서둘러 산부인과에 갈까요? 그런데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 앞에 있는 여자가 우리 아들 전처였거든. 지나가는 길에 잠깐 마주쳐서 한 소리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지 뭐야. 에이,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대신 어머님은 더 좋은 며느리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저랑 서둘러서 산부인과에 가요. 그러고 보니 오늘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내 큰아들이 딸만 셋이라 이왕 우리 작은 며느리는 둘째도 아들이면 좋겠는데. 그쪽이 새 며느리였구나. 당신도 참 인생이 안타깝다. 어떻게 여자를 골라도 저런 여자를 골라서 인생을 말아먹니? 지금 상당히 행복해 보이는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갈 것 같아? 제가 충고 하나 해드릴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누구씨인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너 지금
우리 집안 무너뜨리려고 작정했어? 어디서 지금 쓸데없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거야? 엄마, 이제 그만 가요. 괜히 귀만 더럽혀졌네. 왜? 나는 그냥 들었던 내용에 대해 전달해 준 것뿐인데? 아까 식당에 올라오기 전에 1층 화장실에 잠깐 들렸었거든. 그런데 화장실에서 어떤 여자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아빠 얼굴을 닮지 않은 것 같다면서 불안해하길래 당신처럼 사고친 여자인가 보다 생각했었지. 그렇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손을 씻고 있는데 임신한 여자가 볼일을 보고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뱃속에 있는 아이도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 같다며 불안해하면서 화장실을 나가는데 그 한심한 여자가 당신과 결혼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네. 어머, 저기요. 어디서 이상한 말을 듣고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보, 그만 나가자. 저 여자 정말 완전 정신 나간 여자였잖아. 저런 말은 아이한테도 안 좋다고. 잠깐만. 내가 저 사람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데, 정말 화장실에서 그런 말을 들었단 말이야? 이 사람이 확실하냐고? 확실한지 아닌지 그건 당신이 알아봐야 되겠지. 얜 누구실까? 당신이 친아빠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당신 아이가 아니라면 그땐 어떻게 할래? 제 말 한마디에 시댁 집안은 즉각 난장판이 되었고 시모는 아이의 얼굴과 전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확인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시모는 닮지 않은 것 같다면서 비틀거리기 시작하셨죠. 볼일이 끝난 저는 뒤돌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전 남편이랑 결혼한 여자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어디서 거짓말이냐고 앞뒤로 흔들어댔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자 친구가 나와서 저를 도와 그 여자를 떨어뜨려 놓았어요. 머리털이 한 움큼 빠져버린 저는 마음 같아선 그 여자의 뺨에 손을 올리고 싶었지만 임신한 몸이라 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안 하려 했던 말을 결국 꺼내고 말았죠. 내가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저 여자 정말 안 되겠네. 당신은 나랑 이혼하고 만난 여자가 고작 저런 여자야? 뱃속에 있는 아이도 당신 아이인지 모르는 상황이고 태어난 아이도 자기 친아들인 줄 알고 지금까지 정성껏 돌봐주며 키웠었겠지. 그런데 저 여자 아까 화장실에서 나가고 누구랑 통화했는지 알아? 어떤 남자랑 약속을 잡는 것 같더라. 임신한 몸인데도 다른 남자와 만날 생각을 가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니? 예전에 당신이 했던 짓이랑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정말 한심해 보였는데 그게 당신 마누라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결국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야.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당신도 다른 여자 만나면서 다니고 있니? 그쪽이 아직 뭘 모르나 본데 내가 왜 이혼을 했는지 알아요? 저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밥 먹듯이 만나고 있었거든. 그쪽이 임신을 했으니 아마 내 생각엔 다른 여자를 엄청 만나고 다녔겠지. 저 사람은 절대로 자기 성격을 고칠 수 있는 놈이 아니거든. 아마 이미 수많은 여자들 중에 다른 씨가 태어났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쪽처럼 임신을 했을 수도 있겠네. 둘이서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는데 오래오래 행복하게들 살아봐. 뭐라고?
이 사람은 나 말곤 다른 여자는 눈에도 안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당신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야? 그럼 어제 야근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네? 왜 대답을 못 하는데? 빨리 말해보라고. 결혼 생활 동안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던 거야? 네가 뭔데 나한테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거야? 태어난 아이도 누구 아이인지 모르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라면 너야말로 나 말고 그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나보다 네가 더 쓰레기 같은데? 유전자 검사해봐서 내 친아들이 아니면 당장 소송 걸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시모는 넋이 나간 얼굴로 전 남편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친구는 더 이상의 소란을 피우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전 시댁 식구들을 전부 건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게도 그 여자의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태어나 봐야 알 수 있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었어요. 몇 명의 여자가 전 남편을 만나 임신을 했는지 집에까지 쳐들어가서 한바탕 난리를 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 버렸고 전시모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결국 혈압이 올라 뇌출혈이 진행이 되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 없이 행동한 남편이 만들어낸 결과였고 임신한 여자들을 상대로 수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마 쉽게 해결을 할 수는 없겠죠.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 없는 행동을 뒤늦게 후회하면서 땅을 치고 있습니다. 전시모는 뇌출혈로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태이고 임신한 여자들은 남편을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죠. 전치들만 득실되는 집안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온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 지금까지 참으면서 그 사람과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아마저도 제정신으로 살아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농차 지나갔으니 앞으로 저에게 좋은 일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